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위클리 방송 아닙니까? 근데 요즘 데일리 방송을 변했어. 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거야, 그게? 아, 힘들어 죽겠어, 데일리 방송. 이 체력에 힘입어서 생생 정보통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 필리버스터 전국에 가장 손해본 사람들이 이 바로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이야. 네, 맞아요. 그거 보느라고 팟캐스트 듣질 않아요. 네. 그 보니까 그 TV도 그 국회 방송에서 방송했죠. 국회 방송이 아마 그 만들어지고 나서 그 역대 정도의 최대 시청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0.0이었대요. 그동안 평균 시청률이 0.2도 아니고 0.0이었는데 뭐 20배 상승 뭐 이런 얘기 돌리고 어디 조사에서는 8%까지 뛰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뭐 공중파 방송도 잡은 그런 그리고 그 채널을 이제 인터넷으로 송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더 많이 보니까 공중파보다. 유튜브로 동시 접속이 3만 명 내지는 최대 4만 명이 3박 4일 길게는 며칠을 더 갔단 말이죠. 그게 유튜브 3만 명, 또 팩트TV 또 한 3만 명, 오마이 한 5천 명, 뭐 이렇게 해서 다 하면 그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이 넘어요. 유튜브 전 세계 채널 중에 동시 접속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인원이 접속하는 경우가 없답니다. 네. 대참사 빼놓고는. 그런데 그거를 뭐 홀라당 다 처먹었으니까 그 얘기는 이따가 하기라고.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지난 방송에서 2개 올렸죠. 예. 그래서 북풍 걱정할 거 없다. 판문점 도끼마닝 하면서 북풍 걱정할 거 없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광주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예. 폭풍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방송 녹음하는 오늘 오후에 역시 또 아니나 다를까 미사일 날라왔습니다. 미사일 또 쐈대요? 쐈습니다. 더 있다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광주 토크 콘서트는 사실 조금 걱정했는데 1,000명 왔어요? 만석 채웠습니다. 만석 채웠고 사실은 그 이용섭 전 장관이 처음에는 500석짜리를 예약하려고 우리 이재를 무시하고 그랬는데 미리 예약이 돼 있어서 1,000석으로 바꾸면서 걱정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손혜원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죠. 이게 1,000석 못 채운다. 우리가 동원을 하겠다. 그래서 손혜원 위원장이 하지 마라. 우리 힘으로 채운다. 그걸 결국 채웠습니다. 1,000석. 또 얼마나큼 또 어깨뽕이 올라갔을게요. 어깨뽕 많이 올라갔죠. 베지타 같은 눈물. 그래서 아니 뭐 근데 이 방송으로 올라오면은 별 재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가수들 이승환 콘서트 이런 것도 TV로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거랑 거기 참여한 거랑 완전 다르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국을 돌면서 토크콘서트 하는 이유가 조금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을 좀 결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거니까. 방송으로 듣는 게 재미없으신 분은 뭐 나중에 또 콘서트 있잖아요. 직접 계속. 참여하세요. 예, 참여하시면 돼요. 3,000원인데 뭐. 3,000원인데 뭐. 2명 가도 6,000원이야. 3,000원. 3,000원이면 충분히 하니까. 이상한 드립이 들었어. 아마 다다음 주에 경남 김해로 내려갈 겁니다. 지금 우리 김경수 위원장이 이만기 후보하고 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안달이 한번 후리게? 안달이는 내가 못 걸지만 입으로 힘을 좀 뺄 수는 있지. 다다다다 거리면서 잡기술로. 그리고 또 여수에 좀 와달라는 얘기 많더라고요. 주승영 의원 지역구죠. 거기 지금 백무연 하백. 네, 시사 만화가였던 백무연 열심히 하백으로 하고 출마하셨죠. 그쪽 얘기도 나오고 갈 때는 뭐 그건 좀 더 알아보고. 근데 광주 콘서트의 백미는 처음에 그 임대중 대통령 취임식 장면 내보낼 때 네가 처운 장면이었지. 대중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서. 그렇지. 하여튼 뭐 그렇고 사실 오늘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을 일단 모셨습니다. 이 두 분을 왜 모셨냐면 빵꾸가 났기 때문에 원래 방송에 빵꾸가 났기 때문에 두 분 급하게 오셨는데 자 일단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이재희는 첫 출연. 이재희는 첫 출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박주민 변호사 모셔달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고 민변 쪽에서도 한번 이 얘기가 왔었어요. 왔었는데 제가 다 거절했죠. 박주민 변호사 너무 재미가 없다. 야 나름대로 사말 타자잖아. 개그로는. 분발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사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박주민 변호사가 아주 친한 변호사를 알고 있는데 그 변호사가 말하길 사말 안 된다 그러고 본인은 사말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말이 안 된다고. 전혀 내부에서 신뢰를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점이라고. 가장 무서운 사람들 아니야. 큰일이다 이거. 네. 많은 분들이 박주민 변호사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했으니까 도대체 어디로 나가는 거냐. 본인보다 주위 사람이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고민하고
걱정을 좀 저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럼요. 시기고요. 당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신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에서 이제 제안받은 지역구 중에 결정을 해서 이번 주 내 또는 다음 주 초까지는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하고 협의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 오늘 결정했어 사실. 아, 그래요? 대충 결정했습니다. 예, 예. 그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여튼 뭐 결정이 되면 많은 분들이 아마 도와주시겠죠. 네. EJ도 한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나한테까지 연락 올 정도면 주변 사람들이 진짜 걱정하는 걱정한다니까. 거야. 가장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 저 사람 저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네. 또 본인이 욕심을 안 내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남의 일에만 막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많은 똑같은 걱정을 얘기 하더라. 주변 너무 다른 사람들 걱정만 하고 정작 자기 거 못 챙긴다고. 그러니까. 근데 국회에 들어가서는 조금 더 독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하겠죠. 그렇죠. 네, 세월- 하는 데 있어서는 독해요. 제가 세월호 보는 문제 게. 때도 더불어민주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들하고 심하게 싸우셨다고. 엄청 싸웠죠. 그러니까. 네. 아니 뭐 그분들이 욕도 많이 얼마나 먹고. 독해 막 눈물 짜내고. 그분 독한 분이지. 여기까지만 하자. 네, 여기까지만. 독가분리대 많이 싸웠다고 하십니다. 네. 네. 그거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네.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이 요즘 MBC 안 계셔서 MBC가 망조가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MBC 해직 기자 이용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인데 네, 그렇죠? 땜빵 전문인 것 땜빵 전문. 근데 사실 이용마 기자를 오늘 초대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 또 EJ 청취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데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 또 앞으로 지형은 어떻게 될지 사실 필리버스터 중단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했거든요.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지 않겠다. 뭐 투표 포기한다. 심지어는 새누리당 찍겠다. 이런 부분까지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돌릴 것인지 또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정치 현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우리는 야매로 정치를 배웠잖아요. 저분은 박사님이야. 정치학 박사님이야. 한국정치연구소 학교까지 밝혀도 되죠. 예.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정치학 박사 이용마. 그러니까. 예, 명함에 정치학 이렇게 박사. 써 있고요. 난 개인적으로 신기한 게 텔레비전에서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네. 라고 했던 분을 직접 보니까 꽤 신기하네요. 예. 하여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만 들을 거야? 아니면 다른 걸 또 하려고? 야매 하는 거야? 의견을 좀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야매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합쳐가지고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제가 생각. 와서 보니까 뭐 굳이 전문가가 필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박주인 변호사가 사실은 당내 현안 이야기할 때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마 기자가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자 지난주 방송은 좀 다 된 거죠? 얘기 다 된 거죠? 예, 네. 지난주 방송 한마디만 더 하면은 네. 나 잘렸다는 얘기 좀 그만 좀 해. 잘린 걸 잘랐다 그러지 뭐 어떻게 해. 그래, 아유, 뭐, 잘린 게 안타까우신 분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잘릴 예정입니다. 아, 예. 3월 30일까지는 교수. 그러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기 CM 같이 하나 불러.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래가지고.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시켜줘. 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이거 해, 있습니다. 그냥, 예. 그런데 지금 학기가 벌써 개강돼서 어디 학교 다른 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 야, 상진이 진짜 사람 앞길로 이렇게 막나. 아니, 아니. 자르는 거 일찍 자르지. 야, 참. 이도저도 안 되게. 3월 30일에 잘라. 어제 강의하고 왔거든요. 어제 강의하고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좀 폐강될 것 같아가지고 폐강이 됐지.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 예. 이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차별로 강의 계획이 쫙 나오잖아. 예. 근데 3월 31일 이후 강의 계획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아, 진짜 학생들은 또 내 강의 듣겠다고 왔는데 얘네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이 박사는 강의를 하고 싶어도 3월 31일은 미래가 없는데 정우찬 교수는 말이야. 자기가 강의를 안 하고 딴 데를 가려고 말이야. 폐강을 했는데 말이야. 차이가 좀 폐강했대요? 크지? 폐강은 했어요. 좋겠다. 자기 하고 싶은 일 한다고 폐강도 하고. 정운찬 교수 쉽게는 아마 더불어민주당 오기 어려울 거예요. 일단 폐강은 했어. 하나. 뭐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이따 얘기 나오면 혹시 얘기하고. 이런 거는 정통 정치학 박사보다 야매가 더 잘 알아.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거. 어디서 주워 들은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방송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보도 자료가 네. 이재가 민주당 공식 팟캐스트로 나가버렸어. 보도자료 아니고 거기 온 그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잘못 써가지고 뭘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이거를 잘 잘라서 보면은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팟캐스트 자르고 그다음에 뭐 이재 자르고 그다음에 뭐 거기 오신 분들 자르면 돼. 근데 이거를 동시에 놔버리면 민주당 팟캐스트 이재 광주 행사 이렇게 아니, 나왔더라고. 아예 그렇게도 안 나오고 민주당 공식 팟캐스트라고 그렇게 나왔어.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이거는 나와서 정정보도 나는 요청해야 된다고 봐요. 정정보도 뭐지? 정정보도 됐고 하긴 우리 같은 놈들이 뭔 정정보도야. 기자들이 이제 뭐 모르고 쓴 거죠. 모르고 썼는데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이 행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희가 조인트 함께하는 콘서트. 근데 주체는 이재희예요. 왜? 출연진 내가 다 선정하는 거거든. 어디 간다. 이거 다 내가 선정하는 거거든. 네 맘대로. 내 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희 주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저희는 몰랐는데 뭐 팬분들이 이렇게 트위터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 도대체 니네 진짜 민주당 공식이냐. 근데 보내주신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 분들은 아니에요. 네. 그냥 이게 열성 팬들 중에 이제 그렇게 가버리는 게 싫은 분들이 하여튼 기자들이 오보한 거예요. 그죠? 너 좀 겸손할 필요 있대더라. 누가? 아니, 뭐, 여기저기 다 듣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좀 겸손하라고. 뭐, 이 작가가 맨날 뭐, 대작이랑 이 박사는 걔네 필요 없는 놈들이니까 나 혼자 오면 된다는 또 뭐. 우리 나이가 이제 41잖아. 예. 지금 와서 얘가 교정될 거라 안 돼. 생각하지 마요. 안 돼. 41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내가 듣는 게 귀찮아서 그래요. 안 된다고 전해주세요. 차라리 돈을 많이 주면은 착해지는 척을 할 수 있어. 아, 그렇지. 욕망에 따라 움직이지 교정될 나이는 내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또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자, 우선은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통과가 언제 통과되냐 문제였지 뭐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이었죠. 네, 기정사실이었고 돌릴 수는 없는 거였고 새누리당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을 받아준다면은 뭐 그거는 달릴 문제지만 절대 안 받아준다는 거. 아마 이것은 청와대에서 오다가 내려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받으려고 그랬었거든요. 수정안을.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는 지금 양쪽 쏠려 있어가지고 똥줄이 타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려면은 전력공천 배제하고 빨리 하려면은 경선 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그 필리버스 때문에 계속 늦어지면 전략공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항구가 하자대로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받아들이려고 그랬는데 이거 신친박이라고 하는 신친박. 신친박도 신친박이 있어? 신친박이야. 그건 원래 친박도 아니었어. 원내대표 맡으면서 원유철. 원유철. 그러니까 네. 원유철이 절대 안 된다. 한자도 못 고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원유철 말 진짜 잘하더라. 말 잘해? 말 잘해. 의문스럽게 잘해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할 때는 깡패처럼 얘기하잖아. 조곤조곤 얘기할 때는 뭐 누가 우리 종골이 형 갖고 놀더라고. 힘들어하더라고. 야, 종고령이 말을 못하는 거야. 원유철 잘하는 게 아니고. 난 종고령 걱정했어. 필리버스 어떻게 할까? 말을 오다 못해가지고. 그런데 아주 천천히 12시간 넘게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까방권을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그런 말이 많아요. 그래요? 진정성을 또 회복했다. 그래서 역시 호랑이 밑에 고양이 안 나온다. 다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착한 거지 않냐?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본인이 이제 하자고 한 거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본인의 작품인 맞아요. 거고, 본인이 후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건데, 자, 어쨌든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돌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소원으로 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거는 법률 자체만을 그대로 놓고 이 법률이 그냥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 소원을 할 수는 없고요. 법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 소원을 한다든지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헌재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작동이 돼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제3자를 못하고 받은 사람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럼 국정원이 뭔가 움직이고. 그렇죠. 네. 네,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쳐도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이게 넘어간다고 쳐도 이 모든 그 결론은
다음 정권에 가서야 그렇죠. 시간이 그만큼 네.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가면 벌써 그것만 해도 한 1년 넘게 걸릴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 대선 끝난 다음에 결론이 나겠죠. 네. 예. 헌재는 보통 결정하는데 뭐 1년 반, 2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정권 넘어가야 결론이 나오겠죠. 더 의문스러운 것은 그 기본권을 침해받은 걸 국민들이 알 수 있을까? 그거를 아예 이제 모를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RCS라고 그 해킹 네. 프로그램도 국회 정보위 위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그 회사, 이탈리아 회사가 해킹되면서 겨우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이 이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서 헌법소원이라는 수단을 아예 쓰지도 못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지금 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현- 뭐 지금 보도를 보면 총선을 승리하면 수정안을 내서 법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그 국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180석 이상으로 승리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어떻게 또 하기 어렵고 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줘야죠. 잡아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주고 뭐 이런 식이 되면 또 이번에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뭐 그렇죠. 이런 식이 예. 되겠죠. 예. 근데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 능력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 미국 필리버스터는 나와서 성경 읽고 이래도 되는데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예, 얘기해야 해당 안건만 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좀 짧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 불가능하네요. 돌리기는 180석을 따내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고 총선에서 뭐 이길 수도 없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불가능이고 뭐 설사 한 150석 이상을 따냈다고 해도 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안 할 거니까 네. 안 되는 거네요. 뭐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주로 이제 헌법소원. 근데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2년이나 3년이 돼야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승리 또는 헌법소원만으로 뭐 단시간 내에 뭔가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고요. 특히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이 법도 법인데요. 이 법의 대부분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테러 센터 어떻게 구성하는지 다 대통령령으로 넘겨놨거든요. 대통령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만드는 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뭐 대테러 센터 자체를 완전히 국정원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국정원 직원들 다 파견해가지고 그래서 이 대통령령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좀 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만들어지는 대통령령을 막아보려고 작년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합의해서 국회법 개정까지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그다음에 유승민 보고 배신자라고 하고 막 이래서 그냥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때 우려했던 일이 또 반복이 될 겁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 법보다 더 강력하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 겁니다. 대통령이. 근데 총선에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패배해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할 무소불위로 수 있죠. 갈까요?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게 동력이 되느냐 말인 거죠. 레임덕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 저는 더 그러기 때문에 더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모습 봤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일종의 소신파입니다. 제가 볼 때. 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리나 이런 것들을 전혀 추구하는 건 없어요. 이게 소신파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무식한 앞만 보고 달리는. 그건 예, 소신이 기관차. 아니고 무식한 고집 같은 거. 아집인데.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그걸 소신이라고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데 왜 자꾸 옆에서 주변에서 방해를 하느냐.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배신자로 찍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어떤 자기 소신을 지금 관철을 지켜야 되는데 아군이 자꾸 총질을 하니까 배신자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그대로 밀어붙일 그대로 할 것이다. 예. 더군다나 내년 대선에서 만약에 야당이 집권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요. 그동안에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예. 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1997년이었나요? 총풍 사건. 네네. 이 총풍 사건이 그 당시에 야당이 집권을 하지 않았다면 묻혔겠죠. 몰랐겠죠. 예. 예. 국정원에서 그 당시 안기부죠. 안기부가 은밀히 수행을 한 작업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예. 마찬가지죠. 지금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정부에서 국민들 몰래 저질렀던 모든 숱한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권 교체밖에 없는 것 같네요. 아까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네. 정권 교체돼서 이쪽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법을 무력화시킬 수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대통령령을 바꿔가지고 대통령령 차원에서의 독소 조항은 예. 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국무총리 산하에 뭐 베테랑 센터나 이런 게 설치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법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법 자체의 개정은 또 의회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법 개정 여부는 또 달라지게 되겠죠. 예. 왜 지난번에 참 어렵네. 조성주 소장이 나와가지고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액세서리로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망가지건 어떻게 되건 간에 자기는 자기 길을 갈 것이다라고 그때 얘기하셨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가 함께 이루어져야 뭐가 일이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총선은 안 지더라도 정권 교체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정권 교체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지금 과반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되면 알아서 고칠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겠죠. 제가 가끔 왜냐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이 법을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이 법을 쓰는 건 찬성하겠냐, 당신들.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하진 못하더라고요. 예. 자기들도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 정부가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법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그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이 법을 가지고 국정원이 그대로 움직인다?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자기네가 이제 수비를 해야 될 입장이 그렇죠. 되면 예. 여기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다 국정원 권력 다 놓고 이러면 안 되고 막 휘둘려야 돼. 하여튼 뭐 그거는 그래 그건 그렇고 자 어제인가요? 만민공동회 네. 지금 뭡니까? 녹음 날짜가 3월 3일이니까 3월 2일이었네요. 3월 2일 날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정골 원내대표하고 좀 시민단체 쪽에서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이게 갑자기 중단이 됨으로써 이상하게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공식 어떤 입장 발표가 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나갔고 그래서 수습할 틈도 없이 여론이 들끓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필리버스터 자체가 종료가 돼버리면 수습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3월 2일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어떤 들끓어온 여론을 좀 받아 안을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을 좀 전달을 했어요. 심야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전달을 했고 그런 의견을 좀 받아들이면서 논의가 좀 진행이 되면서 마련이 된 장인데요. 뭐 구체적인 어떤 장을 어떻게 만들자 이런 것까지는 정하지 않았고 적어도 그 정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전달했는데 이제 당에서 좀 그걸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장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실망하신 분들 마음을 좀 달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너무 갑작스럽게 단절이 되면서 그냥 필리버스터도 그냥 끝나버리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상당히 멍청하게 짜버렸는데 그것도 언론에 흘리는 바람에 언론에 누가 흘렸지? 누가 올렸어요? 누가 흘렸지? 누가 흘렸습니까 언론에? 그건 좀 이따 이제 여쭤봐야지. 지금 여쭤보고 있잖아. 누가 흘렸죠? 전 잘 몰라요. 그래요? 박영선 의원이 흘렸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나중에 얘기는 들었는데 예, 너무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기 그거 저게 말이 안 되는 때문에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되게 많이 있었던 그 주말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길 가다 벼락 맞아 죽어도 이렇게 황당하진 않았어요. 정말 황당한 거였어요. 그것도 이게 뭐 정식 논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의원들도 다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의원총회가 그 언론 보도 나오고 이후에 됐으니까. 그전에도 했어. 그전에도 네. 했는데 그전에는 다 그냥 계속 한다고 얘기 나왔죠. 한다고 결정이 됐죠. 의원총회에서는. 한다고 결정됐고 갑자기 밤에 29일 밤에. 지도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돌려버린 거거든. 그리고 언론에 흘려버렸고 내일 아침 9시 한다 그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좋아하냐고. 근데 우리 이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출구 전략을 잘못 짰다 그랬는데 저는 또 이 야당이 먼저 쫄아가지고 카드를 넣어버렸다. 그러니까 역풍 얘기했거든. 예. 맨날 역풍 얘기야. 아니 그러면서 언론 조중동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언론은 상수야 상수 변수가 늘 그랬지 언제 언론이 우리한테 도와준 적이 있어? 걔들이 언제 우리 편이야? 우리가 또 뭘 갖고 있다고 역풍 얘기를 하고 자빠졌나?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한두 번 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 혹은 지금 새누리당과 지금 야당 간의 어떤 치킨 게임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그렇잖아요.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테러 방지 법안과 선거법을 연계를 시켰어요. 이것도 사실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여당이 연계를 여당이, 시킨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거법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테러 방지법에서 양보를 하고 적당히 야당과 타협을 하고 이게 원래 여당이 맞는 자세예요. 그런데 완전히 여당 거꾸로 그냥 테러방지법 통과 안 시켜주면 그것도 원한대로 네. 그럼 선거법 통과 없다 하면서 배째라로 이제 버티는 완전 치킨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도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카드를 내놓고 서로 이제 충돌을 했잖아요. 그 충돌하는 상황에서 누가 핸들을 먼저 꺾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그래왔어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한나라당 대표가 된 이후에 여야 대결 상황을 보면 항상 치킨 게임을 벌였고 그 치킨 게임에서 지금 야당이 항상 패배했습니다. 예. 그렇잖아.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4대 개혁 입법 한다라고 막 해서 사학법부터 한참 부딪혔을 때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배째로 하면서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때는 열린우리당이 의석이 더 많았어요. 좀 과반이었어요 네. 그때. 지금하고 정반대였는데도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10석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152석이었고 그다음 민주노동당이 10석이었습니다. 그걸 합치면은 162석이에요. 민주노동당은 그 4대 개혁 입법에 대해서 당연히 그때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양당의 합해서 처리만 한다고 해도 162석입니다. 그때도 물러났죠. 네. 근데 그때도 야당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때는 또 그 논리를 내세우면서 계속 이 치킨 게임에서 계속 피하는 거예요. 이게 패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잘하는 거 하나 있네요. 그렇죠. 치킨 게임. 자기 별명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 저기 4대 학법 관련자가 2명 있네. 언론기본법하고 사립학교법. 그렇네요. 네. 에이. 피해자 두 분 근데 계시고. 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왜 야당이 계속 패하느냐. 네. 그거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역풍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역풍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부를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그런 야당에서 스스로 내부에서 얘기했죠. 얘기하잖아요. 내부에서. 야당에서 얘기한 거 아니죠. 먼저 얘기한 건. 조중동이 먼저 얘기했죠. 걔들은 그렇구나. 원래 그 스타트죠. 네. 스타트. 조중동 보고 정치하신 분들이 또 그거 딱 보는 순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조중동과 종편이 계속 그 몰이를 했거든요. 얘네들이 그 선거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 테러 방지법 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통과시켜야 될 법안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발목을 잡으면서 선거까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제 이런 논리로 계속 맹공을 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굴복했다고 봐야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월 2일이 되면 신문에 새까맣게 도배가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거를 볼모로 잡고 뭐 등등등의 말이 도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근데 이번엔 조금 좀 의아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랐던 게 지금 뭐 조중동의 역할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그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조중동이 못하는 영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한 게 있었어요. 뭐 대한 언론이 됐던 뭐 채널이 됐던 그러니까 오히려 조중동이 이렇게 자꾸 뭘 건지려고 해도 잘 안 걸렸거든요. 야, 조선일보 독자가 더 많을 것 같아. EJ 청취가 더 많을 것 같아. 조선일보 많지. EJ 더 많아. 아, 그래? EJ 청취가 더 많다고. 걔네 뿌리는 부술 많잖아. 아니 어쨌든 공식 부수는 EJ가 훨씬 많아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조중동 보고 조중동의 의제를 선점하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팟캐스트 안 듣는 걸 자랑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있어. 그래서 지금 세상이 바뀌는 걸 모르고 아직도 따라간다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필리버스터 하면서 처음으로 야당다운 야당을 봤다 그래서 야권 지지자들이 열광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기자 말대로 지금까지 계속 패해왔잖아요. 무력하게 무너지고. 그런데 처음으로 본 거야. 맞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 확 결집한 겁니다. 그 결집이 이제 결집 다음에 확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필리버스터 봐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냐 야권이 이렇게 하면서 막 올라오는데 거기다 참으로 확 견져버렸거든 이번에. 이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중동이 그 앞에서 이제 선을 걷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지금 말씀 뭐 이제까 얘기하는 것처럼 영향을 안 받는 나와버렸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거를 이 기자가 얘기하는 거야. 조중동 보고 정치를 하니까 그렇게 돼버렸다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지금 그 더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핵심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중동을 봐서 그랬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의 마인드 자체, 멘탈 구조 자체가 조중동이야? 네, 조중동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시절에 살아와서 그렇죠. 예.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고요. 뭐 다른 기사 또 살펴보면 당시에 갤럽 아마 조사가 나왔을 거야. 갤럽 조사가 나오고 봐라 지지율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그만둬야 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네.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같이 올랐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지층 결집이야.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이거 통과시켜야 돼 결집하고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이거 잘하고 있다 하고 결집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 동반 상승한 거고 다른 거 볼까요? RN서치 조사. 이거 한참 할 때 이제 조사한 건데 RN서치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 부정평가가 지난번엔 49.6이었는데 53.8로 대폭 올랐거든요. 이걸 누가 했냐면 이 30대가 다 박 대통령 못한다고 찍은 거야.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지지율 견인을 한 거죠. 이 30대로서. 이게 나타나는 거고 같은 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44.9에서 37.5로 폭락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20.7에서 24.5로 급상승했어. 국민의당은 10.3에서 8.9. 국민의당은 필리버스터 할 때 또 쓸데가 없이 양비론 펴가지고 쭉 네. 빠진 거거든요. 다른 조사 한번 볼까요? 조원 CNI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가 43에서 43.5, 0.5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23.3에서 26.1 올랐고요. 국민의당은 12.4에서 9.8로 쭉 떨어집니다. 이걸 합해보면은 이 필리버스터 전국이 야권에 굉장한 도움이 됐다는 게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버린 거야. 그리고 수치상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그 포지션이라 하는 그 약간 부동층? 정치에 대해서 약간 유동적인 네. 2층에서도 아주 유하게 접근이 좀 된 걸로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수치상으로. 이거는 당 지지율인데요. 테러 방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도 필리버스터가 이제 많은 관심을 끌게 되고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접하면서 초반에는 그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 쪽이 좀 많았는데 점점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지금 당 지지율은 저희는 모르겠지만 그때 전달한 내용은 없지만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여론이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가 지속돼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면 올라가는데 매번 이렇게 올라갈 때쯤 돼 뭐 중도 잡는다고 우클릭하느라고 뚝 떨어지고 우클릭하느라고 뚝 떨어지고 이번에도 사실 김종인 대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역풍 분다고 하면서 우클릭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뚝 떨어져 버렸는데 아까 이용마 기자가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고 했는데 아마 세월호 때도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결국은. 세월호 때도 이제 4번의 합의를 보죠. 새누리당하고. 근데 매번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닌 합의를 했고 두 번째 문제는 합의 과정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세월호 가족분들이나 이쪽하고 근데 항상 도장을 찍고 나서 알려주는 형식이었다는 거죠. 통보. 이번에 필리버스터 중단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혀 이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듯한 느낌? 이분들에게 뭔가 소통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출구 전략을 해서 빠져나가면 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뚝 끊듯이 마치 본인들이 그냥 끝내면 당연히 끝내는 것처럼 보고 가시고 열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삼김이라면 그게 가능한데요. 사실은 삼김 시대 때는 이 삼김이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지도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김 체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당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 내에요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부 몇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완장 차고 있다고 해서 그냥 뚝딱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오히려 반발만 계속 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아주 결정적으로 공감을 못했던 그 대사가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했던 대사. 이 모든 건 나한테 욕을 해라. 이게 무슨 욕할게. 아니 왜 박영선 의원이 그 급이야? DJ가 말하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것도 난 출구 전략의 하나라고 보는데 박영선 의원이 뭐 지금 뭐 야당 지지자들은 뭐 총선 불출마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최소한 비대위원 난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마음을 달래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했다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이번 이 아니 경우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까 박주민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필리버스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안 들어주고 조중동만 보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든 게 필리버스터 중단 얘기 딱 나오면서 결국에는 외연확장 중도층의 지지 확보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면은 원래 지지하던 사람들은 우리 계속 지지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오만 방자함도 있고 예. 이 문재인이 48%를 왜 얻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죽었다 깨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 찍는 35%가 있고 죽었다 깨나도 민주를 찍는 25%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5% 우리는 이 25%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확장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선거날 놀러 갈 사람, 선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 투표장에 끌어모아야 되거든. 그럴 때가 바로 이 필리버스터나 선명야당이 중요한 건데 그거 안 하고 맨날 무슨 이상하게 정책적으로 우클릭한다고 이러고 하니까 이 25%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선명한 정책과 필리버스터 같은 어떤 쇼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정동영이 얻은 500만 표밖에 못 얻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은 우리 고정 지지층에 대해서 우습게 봤다 이거지. 요번에 정의당 비례대표 11명 냈던데 저는 솔직히 정의당 비례대표 11명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이면. 이게 그 문제가 항상 반복되고 네, 항상 있는 반복되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경우에 지금까지 정치해온 것을 보면은요, 자기 지지층을 배신하는 정치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그럼요. 없습니다. 예. 항상 아까 뭐 지난번 대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 박근혜 1대1 구도잖아요. 지금은 이게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제 1대1 구도입니다. 계속. 그렇죠? 그 상태에서는 누가 자기 지지층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내보낼 그거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네.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25%, 35% 이런 고정 지지층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25, 30%가 다 투표장에 나가고 그렇죠. 예.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야권의 경우에는요. 25%는 무조건 나를 찍는다는 약간 오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가봐야 어디 가겠느냐죠. 아니, 그러다 정동영 꼴이 난다니까. 근데 이게 유권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와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은 거의 맹목적인 지지를 많이 보내요. 그래서 아까 뭐 35% 콘크리트 지지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반면에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은 따져봐요. 그렇죠. 네. 내가 쟤한테 표를 줄만 한가 아닌가를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네가 낫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표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상황에 대해 표를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실은 포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동영 후보가 나왔을 때 포기해버려. 엄청나게 많은 기권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정치학자가 분석도 해놨어요. 그때 기권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야권 지지층, 그 당시 이제 여권이죠. 그 당시 여권 지지층 그리고 젊은 층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젊은 층들이 지금 현재 야권 지지층들인데 이 사람들이 항상 야권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야권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성향은 있는데 항상 투표장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불러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때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감동의 정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결국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인 야권 지지층을 위한 어떤 계속적인 정치를 해온 데다가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감동 그렇죠? 개인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투표장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필리버스터가 사실은 그런 감동 효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즉, 그래, 나 야권을 기본적으로 여당보다는 야당이 좋은데, 투표장 가려고 봤더니 얘네들 맨날 패하고 말이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무능해 보여. 그런 걸 볼 때 한심하잖아요. 과반일 때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 과반이 아니라 이제 야당으로 소수당이 되고 나니까 더 못한단 말이에요. 줘봐야 뭐 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필리버스터라는 형태로 해서 이기는 어떻게 보자면은 일단 당장 이 결과가 뭐 테러 방지법을 입법을 못 막을지라도 설령 그 과정에서 보여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차에 여기에 그냥 찬물을 쫙 그렇죠. 뿌린 건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지지율 상승 효과 이런 게 이제 없게 네. 되는 거죠. 근데 또 지금 지도부에서 주장하는 아니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 그러면 중도층이 민주를 찍겠냐고. 네. 새누리 찍는 사람들이 민주를 찍겠냐고 안 찍는다고.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오늘 만민공동회에서 꽤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런 맥락의 얘기들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얘기는 이거였어요. 필리버스터가 테러 방지법을 막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죠, 그야. 네. 그렇지만 필리버스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었는데 정치에 대한 어떤 효능감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었다. 또 진면목을 좀 봤다. 야당 의원들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사실은 어떻게 사전에 어떤 교감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굉장히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실망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전반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자체를 하나의 극 영화라고 봤다면 교감을 하고 쌍방향 소통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예,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기대를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거 뭐 하는 거야. 김광진의 프레시함과 예.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슈를 끌었죠. 그다음에 은수미의 감동과 예. 그리고 그 이에 이어지는 뭐 정청래 의원의 개그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뭐 홍종학 의원, 그다음에 이하강 의원들이 이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던 야당은 확실히 전투력이 있고 이 사람들 내용이 좋구나라고 해서 흥행 가도록 가고 있었는데 네. 이거 사람들도 알고 있었죠. 이게 영원할 건 아니다. 근데 정리를 하려면 동의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리가 돼야 되는데 중도층도 새누리나 민주나 뭐가 다르냐 하고 했는데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다르네. 네. 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똑똑했나? 네, 맞아요. 그게 흥이 됐거든요. 이렇게 지중성이 있나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 막판에 갑자기 박영선 의원 나타나서 그러니까 극이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주인공이라면서 똥물을 확 뿌린 거죠.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그랬는데 우리 이용마 기자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선배죠 MBC 선배죠. 선배 네. 기자 박영선 선배 기자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뭐 페이스북에 쓰는 건데 뭐 예. 다들 보라고 썼는 건 공개 편지를 썼는 건데 일단은 그 뭐 언제 만났는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 한 다음에 그 박 선배가 경제부장으로 영전한 뒤에 너무 실망했다.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에서 한치의 벗어남이 없는 경제부 기사 깜짝 놀랐다. 조중동 논조 반복 그 자체였다. 이렇게 쓰셨고 또 열린우리당 입당했을 때도 놀랬다. 이분은 당시 야당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이지 전신 한나라당 하고 어울리는 사람인데 왜 열린우리당 같지 하고 깜짝 놀라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때 이거는 뭐 박주민 변호사가 더 잘 알겠지만 묻지 않겠습니다. 박 변호사 지금 당에 계시기 때문에 묻지 않고 그것도 함께 우리 이 기자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때도 많이 실망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야당 필리버스터 중단. 그 제가 돌아가야 할 MBC를 생각하면 야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지금까지 스스로를 독려해왔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심판론이 정권 심판론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요? 뭐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그걸 3월 1일 밤에 작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3월 2일 아마 0시가 넘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29일 밤부터 이 3월 1일 오전 9시에 필리버스터 중단된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 보도를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중단?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9시에 보니까 이제 중단 않고 계속하고 또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렇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그렇고 자기들 회견을 뭐 연기했다 뭐 이제 이런 보도들이 후속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의총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길래 의총을 하면은 잘 마무리가 되겠지. 설마 지금 왜 중단을 해? 하고 이제 계속 나오는 기사들을 봤더니 무슨 이념 논쟁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 논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이념 논쟁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경제 논쟁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경제 논쟁 가는 건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걸로 끌어내야 돼요, 사실은. 최종적인 귀착지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3년의 어떤 경제 실정 문제, 이걸 부각을 시키면서 선거에 가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쪽으로 어떻게 가느냐죠. 야당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이슈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네. 야당 스스로 항상 그래요. 언론이 다 장악돼 있고 뭐 어쩌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해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더군다나 선거가 있는데 언론이 조중동이 뭐 지상파가 야당 입장 들어주겠어요? 야당이 뭐 경제 이슈 제기한다고 이 경제 문제 가지고 열심히 언론이 보도해 주겠습니까? 전혀 그럴 거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뭐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필리버스터 그 장에서 자, 박근혜 정부가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실정을 해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덮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테러 방지법이라든지 북북몰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오히려 그런 식의 폭로전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경제 문제라는 게 이슈가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기사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터넷에 계속 나오고 심지어 지상파 같은 경우도 뭐 겉핥기지만은 안 다룰 수 없잖아요. 계속 하니까.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살려가야죠.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끝난 다음에 그 문제로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어서.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필리버스터 가지고 테러 방지법안 논의했고 여기서 끊고 이제 경제 문제 뭐 그게 뜻대로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저기까지는 저렇게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겁니까? 그거 안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야당은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정부 여당은 언론도 장악하고 있죠. 정부의 모든 그 기구를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 정부 여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야당에게 어떤 틈이 생길 때 그 공간을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필리버스터가 지금 그런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전혀 여당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야당을 위한 공간이 쫙 열려버린 거예요.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가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스스로 그 문을 차단해버리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이건 바보짓이다. 그래서 설마 그래도 의총을 하게 되면 그 똑똑한 의원들 많을 텐데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깊어져도 이게 별로 나오는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의총할 때는 사실은 이미 대세는 굳어졌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총을 해서 안 됐던 거고. 그것도 사실은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실망해서 아마 글을 쓴 것 같은데 그 아까 계속 이제 조중동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박영선 의원한테 보낸 편지도 조중동의 논리랑 전혀 다르지 않다. 그 당신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냐. 기자 생활할 때부터 그렇게 쓰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떤 의미인지 그게. 네. 조중동처럼 그쪽 프레임이라는 뜻과 그다음에 그것도 뭐 박영선 의원이 거기서 근무하신 건 아니잖아요. MBC에 계셨으니까. 박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야당에 계시는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생각하는 바가요. 이 조중동식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MBC 기자를 할 때요,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96년도에 이제 MBC 기자가 됐는데, 사실 예전에, 기자라고 하면요, 이 방송 기자는 별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MBC와 경향신문이 한 회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를 뽑을 때요, MBC 기자와 경향신문 기자를 함께 뽑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MBC 기자가 5명이 필요하고 경향신문 기자가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똑같이 시험을 봐서 1등에서 10등을 뽑아냅니다. 그래 놓고 1등에서 10등한테요. 너 MBC 갈래? 경향신문 갈래?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 당시 1등에서 5등까지가 경향신문을 선택하고 6등에서 10등까지가 별 수 없이 MBC를 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사실은 90년대 중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이 TV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 기자라고 하는 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각광을 받고, 문제는 90년대에 들어와서 방송이 각광을 받을 때 이 방송사의 이 고위층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요 신문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들은 과거에 신문 기자를 하고 싶었는데 신문사에서 떨어져서 방송사를 온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신문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고요. 또
예전에는 방송의 힘보다 신문의 힘이 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이 어떤 아젠다를 세우면은요, 방송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97년, 8년 이때도요, 신문 기사 나온 걸 가지고 방송 기자한테 찢어서 줍니다. 가서 오늘 뉴스데스크에 방송하게 하나 만들어 오라고.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벽하게 신문이 이 아젠다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요. 지금 그 야당에 있는 좀 올드 멤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위층을 장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고방식들, 이분들의 사고방식들이 과거에 그대로 쩔어 있다는 거죠. 과거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과거의 조중동이 거의 정치판을 다 좌우하던, 그러다 보니까 조중동의 눈치를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의 어떤 사고방식에 쩔어 있는 겁니다. 저도 그 느낌 받았는데. 딴 게 아니라 저는 이 지지자들이라고 할까요? 그 필리버스터 방송을 보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 방법을 아예 몰랐던 것 아닐까.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정치에 신문이나 이런 거 신경 쓰는 것도 있겠지만 당원이라든지 또 자발적인 지지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잠깐 얘기했던 대로 팟캐스트 안 듣는 거 자랑으로 생각하고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당이 결정하면 따라와야 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 의원들 말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그분들은 사실은 뭐 결정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그분들 중에 비대위에 들어간 분들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또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의총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분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같이 이게 많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단체 카톡방에서도 말씀 나눴을 거 아닙니까? 뭐 김빈, 그다음에 이제 김병관, 그다음에 김병기 이런 분들은 저와 같이 이제 시민 필리버스터라고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걸 있었는데 거기 자주 참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필리버스터가 계속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었죠. 예. 왜냐면 저희들은 좀 그래도 시민들 대중들하고 자주 접하잖아요. 그리고 그 열망이 뭔지 좀 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당연히 하고 존중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단되고 나서 역풍이 아니고 역력풍이 불었죠. 그러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훅 빠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팩트TV 동시 시청자 수가 3만 명이 넘었는데 결정되고 나서 계속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한 5천 명으로 줄어들더라고. 꼴 보기 싫은 거지 이제.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5천 명이라는 얘기는 원래 주 시청층이 있고 그다음에 틀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거의 다 빠졌다고 보는 게 맞죠. 아니, 틀어놓는 사람들 다 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밤새 가면서 그거 봤거든 사람들. 예, 맞아요. 나도 이게 누워가지고 잠 좀 꼬박꼬박 하면서 틀어놨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 꺼버렸다 하면 엄청나게 빠진 거 엄청나게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실망스러운 게 역력풍이 불어가지고 이제는 무슨 김종인 물러나야 된다. 박영선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 투표하지 않겠다. 탈당하겠다. 탈당하겠다. 새누리 찍겠다. 이번 선거 기권하겠다. 막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어쨌든 이 사태는 새누리당이 만든 겁니다. 맞죠. 테러 방식을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 물론 이 더불어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지금 계속 비판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큰 거는 새누리한테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주적은 새누리당인데 똑같거든. 내부의 총질하는 건 똑같거든. 그렇게 해서 선거 안 해가지고 새누리가 또 가봐 한 180 차지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6.25 때랑 비슷하긴 해. 적은 좀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종인 물러나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김종인 나 못해 에이씨 못하겠다고 나가는 순간 이번 선거는 없어요. 정말로 진짜 리얼 아사리판을 보게 되는 개박살 나는 거야. 뭐 어떻게 문 대표가 다시 올라올 거야. 뭐 어떻게 될 거야. 이 정말 개박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글은 이동형이 들어갈 거야. 어떻게 수습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 방법은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또 메일 오고 막 문자로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내가 방법이 없다. 지금은 김종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꼰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은 고하는 거 볼 수밖에 없지. 내려오면 진짜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믿고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얘기해라. 지금은 믿자. 지금은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없잖아요. 진짜로 김종인 물러나면 이제 선거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엄청난 권한을 지금 다 가졌어요. 비대위원장 갖고 있죠. 당대표 갖고 있죠. 거기다가
그 공천권도 달라 그래서 그것도 가져갔습니다. 거의 3김급이에요. DJ 이후로 DJ도 아마 이거 못했을 거야. 싹 다 가져갔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김종인 리더십 뛰어나다 그러는데 나한테 그 세계 권력 다 줘봐. 너는 그러면은 너는 그럼 저기 킬링필드를 만들지. 탈춤 추겠지. 나는 그거보다 더한 리더십을 보여주겠어. 전부 다 한마디도 못하게 내가 만들어주겠어. 아니 그런 권력인데 당연히 리더십이 따르지. 응?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의당 비례대표 11명이라는 얘기 괜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 진짜 짜증나고 화나시면은 야권도 이기면서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힌트를 알려드린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필리버스터가 계속 무한한 게 아니었어요.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저희가 원했던 거는 이게 그림이 연착륙이 돼서 거기서 뭐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이렇게 돼서 총선에 진입을 하는 이런 거였는데 맥락이 다 끊겨버리니까. 박수 치고 끝냈어야 됐는데 네. 그걸 이제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난하는 건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실망한 건 다 알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근데 그 청취자들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야당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될 일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수습을 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자, 이 우리 능구렁이 할아버지가 여권에서 하도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런지 야 국면 전환에 또 어우. 프레임 바꿔치기는 하여튼 아마 이랬는 것 같아요. 저는 김종인 대표가 본인도 이렇게 영역풍이 불 줄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야당에 잠깐 있긴 했지만 거의 여당 체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DNA, 야당이 어떻게 싸우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풍이 불지 몰랐는데 딱 맞자마자 이걸 확 바꾸는 걸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전략가 출신이니까. 그래서 야권 통합 카드를 쓱 들고 나왔습니다. 야권 통합 카드 쓱 들고 나와서 국민의당 지금 개박살 나고 있고 국민의당 지나가다가 폭탄 맞았어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국면전에 성공한 것 같은데 요 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중요한 얘기는 원래 광고 듣고 와서 하는 겁니다.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자, 광고 들었어요? 네, 광고 들었습니다. 광고 많이 듣고 왔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기자님께서 이렇게 방송 시스템을 아시면서. 아시면서 기분 곤란하죠. 자, 어쨌든 우리 저 능구렁이 할아버지께서 야권 통합을 던졌을 때 저는 두 가지. 제일 큰 건 이제 국면 전환용이었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 교란 작전. 요걸로 생각했거든요. 우리 이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먹힐 것이냐 저는 처음에 좀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웃기잖아요. 네. 저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합하는 게 과연 선거 전략이 될 것이냐. 일단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설령 합당이 다시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동안 뭐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시 합당이 되면 도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도로 세민년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그렇지. 국민들이 합당이 되면 지금 당장 어떤 이슈 전환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합당이 되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솔직히 저는 거기에서 높은 점수 안 줍니다. 정서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당원들 네. 탈당 가속화. 저는 그것도 예상해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대표가 정말 야권 통합을 위해서 던진 게 아니고 안 되는 거 알면서 한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국민의당을 교란하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나중에 집권을 하려고 해도 국민의당의 존재가 계속 이렇게 살아 있으면 뭐 9% 10% 하고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야권 이게 국민의당을 교란하고 정의당하고의 야권 연대 뭐 이 정도 생각으로 던진 거지. 국민의당과 야권 통합을 진짜 하려고 이게 던진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정의당과의 야권연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 야권연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건 문재인 대표였잖아요. 네네. 근데 문재인 대표는 사실상 지금 물러나 버렸거든요. 아무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저 정권을 쥐고 있는 건 김종인 그렇죠. 대표고요. 과연 김종인 대표가 정의당과의 야권연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좀 지금까지 지켜본 김종인 대표로 보면 좀 회의적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본인도 계속 야권이었는데 안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걸 던지거든요. 예, 결국 이제 국면 전환용으로 네. 던진 거라고 봐야죠. 네. 이걸 통해서 뭐 글쎄 얼마나 국면 전환이 될지 그 부분도 좀 회의적인데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있죠. 네. 가장 최근에 어떤 지지율 보면 국민의당 지지율이 9%고 안철수 의원 지지율이 8%. 그런데 9% 8%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나마 호남에서 한 15% 20%이 지지율이 유지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 정도가 나오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예. 호남 지지율도 더민주에 뒤졌더라고요. 그렇게 그렇죠. 엎어졌고 네. 안철수는 오세훈한테도 뒤지는 예. 지지율이 나왔죠. 근데 뭔가 저 너무 잔인한 거였어요. 김종인 예. 대표의 이번에 워딩이 뭐 어떤 식으로 국면 전환이든 용도든 간에 그 집은 되게 힘들어요 지금. 거기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해버리고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기자님도 이게 사실은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한 번도 반등을 한 적이 없어. 떨어지면서 저는 계속 추락하는 것은 더 날개가 떨어질 없어.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더 떨어지려고 예, 해요. 왜냐하면요. 얼굴 봐라. 아유. 아 기뻐라.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구조적으로요.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예. 네. 소선거구제에서는 1등밖에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될 놈을 밀어줘야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양당제로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결국은 되는 쪽으로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내버려 두더라도 계속 떨어질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당에서 뭔가 자기들 지지율을 반전시킬 만한 게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깎아먹는 짓만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국민 필리버스터 때도 안철수 대표가 무슨 뭐 양비론을 갑자기 느닷없이 펴면서 예, 엄청나게 또 지지율을 깎아먹었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물들도 결국은 전부 다 반 문재인 반노 이걸 제외하면 아무 뭐 정체성이 없잖아요. 잡탕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온 당이냐. 이제 당명에서 새정치도 빠져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당을 찍어야 될 어떤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 뭐 이런 걸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여준 전 장관이 오늘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가서 칼을 꽂으셨더만. 국민의당은 존재감을 상실했다.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인 것이다. 안타까운 점이 뭐냐 기자가 이렇게 물었더니 모든 게 안타깝다. 어떻게? 자 윤여준 전 장관이 그때 그러니까 우리도 분석해드렸습니다만은 나 창당 때까지만 안 하겠다. 그 양반 머리가 좋아가지고 발쓱 뺀 거라고. 몸이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그 핑계지. 그런데 왜 이상돈 교수가 여기 들어갔냐? 굉장히 안타깝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용마 기자가 진행하고 이제 이상돈 교수랑 저랑 몇 번 이제 토론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상돈 교수가 왜 들어갔다고 보세요? 저는 의리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의리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의리 때문에 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안 되는 집안에다가. 예. 근데 이 기자님께서는 하여튼 야권 통합 특히 국민의당하고 통합이 좀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통합을 하지 않고 또 한쪽 면에서는 어쨌든 저기는 망하는 집안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선거 때 한 2, 3%만 얻어서 고춧가루 뿌려도 이게 새누리 어부지를 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뭐 평화의 당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있었어. 한 네, 2, 3% 있었어요. 얻어서 한 몇 석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박주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비례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지역 나가는 지역구 거 나가죠.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본인이 닥치는 일이니까. 사실 이제 영입 인사들 중에 이제 지역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다들 이제 어느 지역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표한 분도 있고 안 발표한 분들도 있는데 공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 국민의당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건 다만 몇 프로라도 가져가면은 여당하고 싸우는 것도 힘든데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건 맞으니까요.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죠. 예. 다른 사람들도 뭐 거의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설사 통합이 되더라도 그러면 또 후보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갑자기 박주민에서 어디 나갔는데 저 후보 조정해야 되니까 당신 나가지 마 이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기간 동안 인터뷰했던 건 다 어떡하라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네. 요것을 다 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김 대표가 이렇게 한 건 저는 그냥 오버액션이다. 그런데 예.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그 현역 의원들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은 통합에 굉장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안 하면은 자기는 뭐 당선될 네, 확률이 거의 지금 없으니까. 일단 뭐 수도권만 보더라도 수도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면 별로 이렇게 거의 보이지 없다고 않고요. 봐야죠. 예. 그리고 호남에서도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김경진 변호사 좀 제외하면은 네. 거기도 없다고 봐야죠. 전남, 광주 이쪽도 지금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이 전남,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반노 감정 뭐 이런 걸 타서 그 국민의당 안철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1대1 대결 구조를 간다고 할 때 사실 자기들도 지금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참 그러면 정치라는 게 의리나 이런 아까 뭐 의리 말씀하셨는데 여긴 전혀 그런 게 없는 동네라는 게 맞는 게 안철수당 녹색 잠바 아직 다 안 나눠줬을 텐데 지금 벌써 결제도 안 됐을 텐데 그 상황에서 다시 복당을 고민한다는 게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제안 왔을 때 양당 중심 정치는 해체되는 게 맞지만 극복하려 했지만 일당 독재 체제는 그거보다 해선 더 안 된다.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얘기는 해봐야 된다. 지금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해. 이 얘기잖아 지금. 아, 이 얘기고.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천정배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통합에 부정적인 사람은 이제 안철수 대표죠. 안철수 대표, 또 박주선 의원, 신하경 의원 이 정도고, 또 김영환, 문병호, 유성엽, 또 주승용, 최원식 이런 사람들은 친노 패권, 낡은 정치 청산하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말 들을 게 없나 보다. 아니 근데 그리고 어느 사실 정도 다 됐잖아. 그분들이 안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그 지금 현재 그 김종인 대표 얘기가 맞아요. 탈당의 명분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탈당할 때는 친노 패권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무슨 친노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야권 연대는 없다, 통합은 없다라고 말한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쑥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갈 테면 가라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점점 국민의당은 내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정치 정당 역사상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정당이 흥하고 괴멸의 분위기를 보이고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고? 제3정당의 성공하기는 대한민국에서 어렵다니까. 그건 아까 이영만 기자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이유도 있고 제3당이 성공하려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 이건 뭔데 뭐야? 에? 정체성이 없어 이거는. 양당 욕만 해갖고는 절대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니까.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나가가지고 정말 본인이 버니 샌더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그냥 주워 모아가지고 덩치만 키워가지고 정체성은 뭐 새누리당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도 모르겠고 덩치만 키워가지고 어떻게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냐고. 아니,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정당 형태가 있었지만은 그 정당들도 이해관계가 뭐가 있더라도 모양새라는 게 있었거든. 한번 게임이 끝나든지 아니면 게임 전에라든지 서로 암묵적 룰을 맞춰놓고 뭐 다시 돌아가든지 하는데 이거는 막말로 이혼을 하고 나서 다시 합방을 하더라도 인지가 다 마르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예의예요. 이건 그런 지금- 얘기가 어딨어 임마. 이건 비상식적이야 너무. 아니 그래서 저는 뭐 김종인 대표가 그냥 던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두 가지 분석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만약에 진짜 진정성이 있어서 합당하자 그래가지고 합당하게 되면 전 정말 반대입니다. 이거 용납할 그러면 거 아니야? 진짜 다시 도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고 대통령 선거 때 되면 이 흔들었던 사람들 또 해. 당분간 조용히 가겠지. 또 하게 돼 있다니까 또. 네. 집어를 개 못 줘. 사람은 잘 안 변해. 정동영이 봐. 사람 잘 안 변한다니까. 아니 MBC 출신 왜 그래요? 정동영, 박영선 진짜. 정동영, 박영선, 엄기용까지 왜 이래? MBC 출신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아까 저기 이용마 기자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예전에 그 신문에 대한 컴플렉스가 텔레비전 이제 기자나 방송인들이 좀 있었다. 근데 딱 몇 명 생각나는 거야. 박영선, 정동영, 이계진, 엄기영. 이게 KBS 아니야? 그러니까 KBS도 마찬가지였겠지 그러니까. 그때. 이게 그러니까 방송사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주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사고방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중동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젠다 세팅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중동의 어떤 그 패러다임, 거기에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예.
우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 갈등이 나타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해요. 반면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요즘 어때 인터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텔레그램 뭐 또 뭐 SNS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용해 가지고 자기 필요한 정보들을 쭉쭉 뽑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중동 패러다임이라는 게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별로 없어요. 일배를 제외하면.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반면에 나이 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전 그대로예요. 네. 그 조중동의 패러다임에 딱 갇혀 있습니다. 본인이 나는 조중동 싫어라고 말은 하는데 사고방식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저도 이 기자님 말씀에 크게 동의하는 게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뭐 이번에도 뭐 민주당이 어느 정도 바뀌고 혁신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럴 때도 머릿속으로는요. 어떤 의심을 했냐면 그래도 저 안에 민주당 내부에서 지도부가 움직이고 지도부의 권한을 따라가지고 해줄 것이고 혁신위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의심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봐 저렇게 나온다니까 하도 라는 의심을 그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동영 의원 같으면 사실은 됐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현장을 막 돌아다녔죠. 맞죠. 현장 네. 왕이라는. 감자 같은 거 뭐 하지 않았나? 그때 혹시 많이 부딪히지 않았어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남종 님이라고 네. 서울역 고가에서 네, 분신하신 분 가족분들이 요청에 따라 제가 대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유서도 받아오고 그랬는데 거기도 와 계시더라고요. 그 병원에도 와 계시고 막 저도 많이 돌아다닌다는 평가를 받는데 가면 계세요. 예. 그래서 정동영이 변했다. 근데 우리가 몇 번 얘기했으면 사람 쉽게 안 변해. 딱 보여주잖아. 이런 식으로. 아, 참. 그래서 그 정동영도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전주에서. 네, 본인의 전주에서 톡톡밭이지만, 여론조사 하면은 지금 현역인 김성주 의원 거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네, 지지율이.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당 통합은 아니더라도 이탈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탈자가 나와서 들어오는 형식의 어떤 모습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탈자가 나왔을 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탈자 나왔으니까 그럼 받아서 너는 바로 공천. 이렇게 하면 그 저기서 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준비하고 네, 있는데 네. 박주민 변호사 어디 뛰고 있는데 한 명 넘어왔다고 그 지역에 공천하면 가만히 있겠냐고 박주민 변호사가. 빨리 저도 선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분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골치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 그럼 와서 경선해라고 하든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컷오프 당할까, 자기 결국은 컷오프나 공천 못 받을까 두려워서 뛰쳐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뭐 친노 이건 다 그냥 핑계고 이번에 컷오프 20%에 그 사람들이 다 포함.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그렇잖아요. 네. 명단 공개는 결과적으로 안 했죠. 안 했지만 네, 대충의 인식이 이제 그 사람들이 포함됐을 거라는 게 이제 절대적 시각 아닙니까? 네. 근데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경선하라 그러면 다시 오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던짐으로써 국민의당이 받지 않으면 못하고 안 받지 않으면 못하고 특히 이 지금 지역구에 나가시는 국민의당 사람들은 안 받으면 몰살인 걸 본인도 알거든요. 정치 희생 끝나는 걸 알아. 제기도 못해. 민주당 간판 달고 나와서 졌으면 제기라도 가능하지. 제기도 못하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자중질환이 국민의당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어쨌든 오래된 분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력도 있으시지만은 이번에 썼던 이 펜은요 도박판으로 따진다면 진짜 아사리 같은 표현을 하면은 저기 평경장 패야 이거는 받으면 죽어. 그 당내에서는 혹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시 들어온다더라 뭐 아니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이야기도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들었겠지만 아마 다른 분들도 이 이야기를 미리 교감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당대표가 독단으로 지금 한 것 같고. 아니 뭐 독단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네, 당연히 신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네가 얘기한 게 낫겠다. 그 필리버스터를 멈추자고 할 때 주장을 했던 게 김종인 대표가 이념 논쟁이 아니라 경제 논쟁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논리로 하면 경제 논쟁을 불을 붙여야 되는데 엉뚱한 그 국민의당에다가 지금 돌을 던져서. 근데 어쨌든 국면 전환은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성공은 했죠. 정말 네. 이제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하려면은 이제부터 또 경제 문제 가지고 이슈로 한번 싸워가는 새누리당과 맞붙는 그런 전략을 이제 보여줘야겠죠. 근데 나는 이 통합 제한 자체도
고정 지지층을 좀 너무 우습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니네 나 아니면 찍을 사람 없잖아라는 생각에서 이런 걸 너무 쉽게 던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빡이 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의 고질병이에요,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자기 집토끼를 확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외연을 확장을 하는 게 이게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집토끼는 얘네는 언제든지 나를 찍을 수밖에 없어. 네가 뭐 대안이 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 산토끼 찾아서 쫓아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던 집토끼들이 쟤 뭐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은 안 올라갑니다.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쫓아간들 산토끼들이 그러면 쉽게 잡혀주느냐.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지지층을 깎아먹는, 지지층을 배신하는 이런 정치들만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저는 되게 와닿던데요. 집토끼를 잘 설득해서 집토끼가 산토끼를 잡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죠. 예, 집토끼가 산토끼들 보고 야 저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데 확산이 되는 건데 집토끼가 결집하거나 이 집토끼가 나가서 스스로 산토끼를 잡아올 기회를 자꾸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을 때 노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풍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완벽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전에 보여줬던 일관된 모습들 있잖아요. 부산에 가서 계속 떨어지면서도 출마하고 진정성을 보였던 것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처음 뭐 여론조사에서 2%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정치를 해가야 되는데 특히 야당은 조직이 없잖아요. 지금 야당은 진짜 조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요, 전국 모든 곳에 심지어 지방선거를 하더라도요, 지방의회, 기초의회, 의원선거까지 모든 지역구에서 다 후보를 내요. 그런데 지금 야당요,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당, 양당 다 마찬가지지만 그 영남 지역에 가면 아예 후보를 못 내는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조직 자체가 취약해요. 이렇게 조직이 취약한 정당이 선거를 뭘 가지고 하겠어요. 조직 가지고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야당은 어떻게 보면 진정성 이런 걸 통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바람은 결국 자기 지지자들이 1차적으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계속. 아니 그렇게 해서 맨날 졌으면서 선거 때만 되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니까 것이지. 정말 아쉬운 거예요. 정말 이번에 필리버스터가 저는 더 아쉬운 게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쌓아놨던 기본적인 내용과 그것을 확산시켜주는 몇 번의 연설 그리고 지역에서의 반등 이런 것들이 극적 효과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게 주말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 각 의원들의 역사적인 배경들 그 사람들이 나왔던 하는 얘기들이 뭔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을 것 같고 은수미 의원은 그 다음날 바로 상반기 지원금 다 통으로 때려 맞게 되고 이 좋은 거를 갖다가 너무나 아쉽게도 탁 끊어버리니까 그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같이 이제 아니 왜 여기서 끝나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예전에 노풍 한참 불었을 때 또 우리 또 우연히 형께서 YS 찾아가서 시계 보여주지 마라. 부러졌잖아. 그렇죠. 그것도 진짜 우클릭 좀 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잡아먹겠다고 갔다가 우리 지지자들이 그냥 확 몰아난 거거든. 이런 걸 맨날 겪으면서도 맨날 똑같이 반복을 하니까. 근데 박주민 변호사는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 지역구를 사실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좀 느긋하신 것 같아요. 빨리 뭐 결정이 돼야 공약 거기 맞춤 공약도 나올 테고. 네, 지금 상대방 후보에 따라 전략도 나올 테고. 네. 그 와중에 이 기자님께서는 야당은 지역에 힘이 없다라는 얘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테러방지법 반대를 제가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이 전국이 터지니까 제가 다른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시민 필리버스터도 하고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유인물 배포할 거 기자들한테 보낼 것도 제가 막 만들고 있고 또 이제 그 우리 당에서 하는 그 수정안 작업도 제가 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훅 가더라고요 일주일이. 아니 그 선거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오죽하면 저 같은 미천한 사람한테까지 전화가 와요. 그래서 훅 가서 이제 빨리 선언해야죠. 그러니까 뭐 저보고 좀 이따 거적대기 된다. 너 자꾸 이렇게 시간 보내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해야죠. 근데 걱정되는 게 시민단체에서 시민할
단체 활동만 계속 하셨고 네. 거리에서만 돌아다니셨으니까 지역구 결정된다 하더라도 뭐 옆에서 조력자가 그러니까 선거를 몇 번 치러봤다거나 뭐 그런 분이 옆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때요? 지금 생각 좀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은 못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야. 아니 변호사 업무를 할래도 사무장이 참 네,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몇몇 분들에게 도와달라고 말은 해놨어요. 근데 그분들도 제가 뭐 결정된 게 없으니까 애매한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빨리 결정을 해서 좀 도와달라는 얘기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럴 지역이 예정입니다. 빨리 또 확정이 돼야 또 거기 예. 또 뜻이 예. 맞는 또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이 또 결합이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 우리 방송 나오기 전에 결정했으면 또 우리 청취자들이 또 전화 막 돌려가지고 야 거기 박주민이 괜찮다들 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테러 방지법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안가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네. 새누리당 의원이더라고. 근데 목소리만 듣고 누군지는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는데 새누리당 의원이 그 야당이 걱정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해보고 우리가 점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면 된다. 이 씨발 국민이 마부타냐?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했던 게 미국입니다. 네. 미국의 애국법은 애국법. 한시법이에요. 한시법으로 돼 있고 그거를 국회에서 상황을 보고 연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스노든이 터뜨렸죠. 무차별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연장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미국 자유법이나 이런 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정말 이거를 니네들이 그렇게 비상사태라서 하고 싶으면 6개월 한시법으로 하자. 지금 비상사태만 일단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6개월 후에 총선 끝나고 20대에서 다시 차분하게 논의해서 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한시법 얘기를 했었었죠. 맞는 말이다. 예, 예. 이거 애국법 미국에서 나올 때는 9.11 테러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건 정말 비상사태인 거고. 네. 우리는 비상사태 아니었는데도 갑자기 쑥 들고 나왔으니까. 우린 테러 징후나 테러의 어떤 이런 아직까지는 없었죠. 뭐 미국처럼 테러 국회의원 진동력이 동선에서 있어. 지금 캠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경필 의원 주도했었죠. 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은 김대중 정권에서 국정원이 만드는 거죠. 당시에 맨 처음에 네, 법안을 예, 이렇게 예, 해서. 예. 그래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도 그러니까 새누리 주장이 그거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거 하려고 그랬다. 그때 법이랑 이 법이랑 지금 법이랑 똑같은 건가요? 사실 이제 큰 틀은 비슷한데요. 전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을 계속 개혁하려고 그랬었어요. 개혁하려는 전제 하에서 개혁이 되는 과정과 병행해서 이런 어떤 권한을 주자는 얘기였고 지금은 사실은 국정원을 개혁하려는 흐름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상한 일들을 더 많이 한 상태에서 이런 권한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전제가 좀 다른 거죠. 지금은 예. 국정원을 이용하려고 그러죠. 예,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여쭤봤고 그러면은 여당 얘기 조금 해봅시다. 이왕 모셨으니까 살생부 얘기가 지금 여당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게 살생부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김무성 대표가 정두원을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누가 왔는데 나한테 친박 핵심 몇 명 자르면서 그러니까 친박 핵심들이 농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박을 여러 명 잘라낸다더라. 거기에 네 이름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 근데 처음에 정두원이 사실 이런 얘기는요 언론에 흘리면 안 되는데 우리 또 두원이 형 감옥에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러더니까 이게 좀 했나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확 이걸 불어버렸어요. 불어버렸고 처음에는 김무성이란 말을 안 했는데 김무성이란 말 해버린 것이죠. 해버려서 김무성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정두원이 다시 아니 나한테 전화까지 했잖아.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말해달라고 이렇게 돼버려서 결국 이제 김무성이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사과하는 사태 벌어졌는데 제가 이 속보가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마침 MBN에서 토론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뭐라 했냐면 문득 든 생각이 요거 비박의 자작극일 수 있다. 일부러. 왜냐면 지금 저기서는 친박과 비박이 엄청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과 이항구가 엄청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청와대에서 이런 작전이 있으면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있어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김무성한테 왜 주냐 말이야. 그렇죠. 청와대가 바보야? 그치 살생부가 들어가는 그거 바보냐고. 바보는 바보지. 근데
선거에 반환하는 바보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선거 가는 거잖아. 그런데 왜 이거를 김무성이 줬을까? 그래서 나는 왜 이게 자작극이냐면 김무성이가 거기 보면 정두원, 이재호 이제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박 중에서도 친이계 비박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쓱 흘려가지고 박근혜가 니네들 치려고 하니까 니네가 좀 내한테 힘을 실어줘! 라고 하는 자작극. 근데 그 전제는 정두원이 이걸 흘리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정두원이 흘리면서 박살나고 이 김무성이 사과하면서 또 무성 대상이 아니고 또 무쫄. 몇 번째 지금 뭐 고개를 숙이는. 야 나중에 무말랭이 되겠다 야. 쫄게 웃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에서 일단은 김무성은 이항구한테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무슨 국민 경선, 국민한테 모든 걸 돌려드리겠다. 이건 날아갔고 이항구가 하자는 대로 아마 전략공천 100군데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 선거가 새누리의 승리로 끝이 나면 박근혜와 이항구의 승리고 패배하면 김무성의 패배로 끝이 난다. 그럼 김무성은 어쨌든 좆대 이겨. 좋됐다. 결론은 대통령도 못한다. 이제 후보도 못 나온다. 결론은 버킹검이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예. 김무성이 정두환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일단 비박이 중심이 돼서 지금 친박과 비박이 싸우고 있는데 비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면은 그냥 이항구의 칼을 우리가 다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게 터지는 바람에 오히려 저는 이제 이게 김무성의 또 다른 철수 정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철수를 해버렸다.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친박들은 김무성한테 후보 자리 주는 거 지금 별로 원하지 않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 이후에 가서 새누리당의 어떤 당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방금 치열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거가 다가오면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예. 그래서 이제 당이 내분에 빠지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은 싸우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맨날 싸워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졌듯이. 그래서 새누리당이 아마 계속 싸우면 지지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중동하고 종편이 같이 공격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내분이 있다. 김종인, 그러니까 현 대표 체제하고 구 대표 사이에 불화가 있다. 김종인, 문 대표 불화설 계속 조장하는 거고 또 지금 김종인 대표가 어벤져스들을 무시하고 있다. 알아서 니네 알아서 그냥 공천하든가 뭐 우리는 못 챙겨줘. 이런 말 했다. 그래서 계속 내분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새누리하고 이거 같이 내분 싸우면 되니까 새누리만 내분이 일어났다고 보도하면 새누리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콘서트 하면서도 여쭤본 건데 혹시 그 자리에 계셨어요? 김종인 대표 만찬장에? 네, 있었습니다. 예. 만찬장에 계셨으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말 야 니들 알아서 해. 못 챙겨줘 이랬는지. 그래서 아니. 막 화가 나가지고 밥도 뭐 밥이 없어 못 먹었다고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정확히 얘기하면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셨죠. 일찍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얼굴도 보고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늦어져서 미안하다. 당을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쏟느라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당에서 이 영입 인사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속도가 나지 않는다. 그런 점 좀 양해를 해달라라고 얘기했고, 근데 본인들의 의사도 중요하니 본인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당에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비례를 갈지 뭐 지역구 어디 갈지. 지역구 어디 갈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더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걸 높이려면 지역에서 먼저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지역구도 못 선정한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좀 마전돼 가지고 네가 알아서 지역구 떼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어요.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는 격려사 정도나 예, 짧게 모임에 그렇게 대한 이야기 정도로 맞습니다.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혹시 김종인 대표가 뭐라 그랬을 때 혹시 다른 반론이랑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건의라든가 뭐. 건의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건의를 하나 하긴 했고요. 총 네 명이 했다고. 예, 첫 번째 건의는 광주 쪽에 당에 집중적인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거의 광주 쪽에 대한 게 한 두 분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광주 전남 쪽에. 당이 좀 뭔가 많이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쪽을 좀 신경 쓰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한 분은 자신이 이제 그날 영입된 분이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걸 소개했었고 그다음에 저는 뭐라 그러냐면 그날 마침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을 했어요 가족분들이. 저도 그때 이제 같이 그 작업도 했었고 근데 그걸 신경 써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곧 한 10분도 안 돼서 이제 대전 쪽으로 내려가셔야 된다 그래서 나가서 이동하셨죠. 예. 오창석 예비 후보도 발언을 했다. 아 맞아요. 오창석 후보도 발언을 빵빵 했었어요. 터졌다고 그랬는데. 예. 정확히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라서는 너무 터졌거나 또는 하여튼 본인보다 개그감이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아 제가 요즘에 그 약간의 그런 거 하여튼 오창석 후보도 얘기는 하셨어요. 얘기는 하셨는데 아 경남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광주 전남도 중요하지만 경상도 쪽도 영남 쪽도 전략이 필요하다. 야, 지원이 필요하다. 20여 분이 같이 식사한 거죠, 그러면? 예, 아니 더 많았습니다. 당직자분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40명. 그래서 마이크를 잡아야만 발언을 할 수 있어서 발언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예. 의례적인 어떤 신임 당대표와 영입 인사들 간의 만남 뭐 네. 이런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어찌됐든 빨리 영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줘야 네. 이게 원활하게 네. 될 거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정도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니네 알아서 해라. 그건 예. 조슬보가 썼어요. 예. 누가 또 밥을 먹네 안 먹네 말을 안 하네. 조국천은 밥만 먹었다더라. 이런 이따울. 밥이 맛있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두반장이 정말 맛있었다고. 그래서 밥만 먹었다고. 전형적인 그 소설을 그렇죠. 예. 밥은 진짜 맛있었습니다. 오창석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창석 예비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예. 사학을에 나가겠다. 호랑이 잡는 담비가 되겠다. 배신자를 처단하겠다. 뭐 여러 지역구가 이제 뭐 얘기가 돌다가 본인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저 사람 말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 여기 가서 이 사람 말 들으면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이제 조경태 잡는 걸로 갔는데 갑자기 현철 씨가 거기를 출마한다는 예. 보도가 막 돌았습니다. 아니 설이죠. 설이지. 지금 다 설이죠. 다 설이지. 뭐 관악 의 예. 뭐 그 무슨 사하 뭐 다 설이죠. 다 설인데 그 모양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어 양김의 지금 그렇죠. 아들들이 다 출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2세 정치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과연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김홍걸 씨 같은 경우에도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가 지금도 그렇죠. 보도를 보면 뭐 광주 쪽에 나간다고 네. 얘기가 아, 나오고 그래요?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김홍걸 씨는 그래 물론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만약 현철 씨가 부산에서 출마하면 현철 씨보다는 쉽게 당선이 될 것 같거든. 현철 씨 좀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사흘이 가장 어려운 동네야. 그 동네가 굉장히 어려운 동네인데 왜 현철 씨가 자꾸 나오냐면 솔직히 지금 부산에 18개 지역구에 나가 계신 후보들 오창석이 빼고 17개지 17개 나간 분들은 오창석이가 사흘 오는 거 다 반대합니다. 다 싫어해.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거물이 와서 바람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야, 거기는. 지더라도. 그래야 옆에 효과가 있지. 그러니까 현철 씨가 만약에 조경태가 문다 그러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부산에 확 집중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벨트 효과가 이제 조성이 되는 넌 거죠. 되지. 네. 그런데 오창석이는 아무 그걸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반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오창석 후보는 아주 외로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아마 이 군부를 떼는 것 같아요. 현철 씨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군부를. 근데 현철 씨가 여기 가면 떨어지는데 본인의 스크래치를 내면서 오겠냐 하는 거지. 왜냐면 두 사람의- 조경태가 또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일단 이 작가가 현철 씨가 나와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창석 예비 후보하고 친하잖아. 네. 어떻게 두 사람에게 컨설팅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창석은 그냥 사흘 가고 현철 씨가 가면 좋은 지역구가 있어요. 여기서 영도? 말을 못합니다만 있어. 있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예비 후보들이 거기를 원하는 게 아닌 거지. 한번 현철 씨가 와서 센 놈이랑 붙여가지고 이걸 확 타오르게. 그러니까 불쏘시개가 되라 이거지. 이걸 원하기 때문에 자꾸 사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김은걸 그 교수님이지? 그분도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이거 뭐 구태 정치의 부활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시대가 흘러갔다. 새로운 시대의 어떤 상징성이라는 거 봐서도 양 김에 자식들이 나와서 이렇게
유은 정치랑은 좀 다른 의미지. 정치를 한다는 것도 관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꽤 큰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흥행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 흥행성이 흥행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네. 그 반응을 보일 것이냐 사실 이 문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이 잘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양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또 반대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까봐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든지 모르겠어요. 각 당에서 사실은 은밀하게 지금 이미 하고 있겠죠. 네. 네. 야당에서 하고 있을 궁금한 것 포인트는 같은데. 있어요. 왜냐면 나옴으로 해서 네. 아직까지도 한국 정치의 동교동과 이런 개파 정치가 아직까지도 유효한가라는 것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개파는 걸 하죠. 이미 사실은 이제 붕괴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동교동계 권노갑 그 씨를 비롯해서 전부 다 국당으로 갔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저 민주계는 지금 김무성 대표가 민주계 출신입니다. 네. 거기가 민주계 그 거의 막내급이었죠. YS 따라다니던 상도동계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개파는 다 해체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양김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작용을 하겠느냐? 이게 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상도라 하면 PK는 아무리 우리가 뭐 뜻이 좋고 누가 좋고 무슨 뭐 노무현 대통령 나가고 문재인 나가고 해도 그래도 YS죠. YS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돌파를 한다면 네. 크랙을 내려면 거기서 네. 내는 게 또 네. 계산적으로는 좀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약간 좀 재벌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재벌도 이제 계속 세습하죠. 세습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도 점점 이제 2세대 정치인이란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이제 YS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시대가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한 명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쥐고 흔드는 시대는 끝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지 새누리당을 이기려면은 또 그런 역풍이 좀 아니, 돌풍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세 정치인은 새누리에 다 있어. 그렇지 물론 있지. 전담하나. 짜증나. 사실 뭐 지금 경기도지사 하시는 분, 그분 뭐 했는데 그분?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역구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뭐 오렌지족 같은 일하고. 그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좀 심상치가 않고. 예. 물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김현철 씨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 김현철 씨는 분명히 흠결이 있는 있죠. 정치인이죠. 그건 다 알지. 아, 우리 근데 얘기했잖아 벌써. 어쨌든 쟤들을 갖다 뽀개려면 누구라도 갖다 쓴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뭐 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그 박준희 변호사 뭐처럼 나오셨으니까 지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뭐 그 보도에 의하면은 여당 그 부위원장인가 여당 추천위 그분도 이제 사퇴했다고. 네. 그러니까 막 목리를 부렸겠죠. 잘 안 돌아가게 하려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새누리당 추천위원이 없는 상태가 됐죠, 지금은. 지금은 야당 추천위원과 가족 추천위원, 대한변협 추천, 법원 추천위원들만 있는 약간 이상한 상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뭔가 정부로부터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더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 됐고, 정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하겠다라고 특조위가 결정을 함으로써 이 특조위와의 모든 대화 채널 사실상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추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이대로 가면은 이제 올해 6월 말이면 특조위의 조사 활동은 이제 막을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겁니다. 가족분들께서. 예. 뭐 대통령이 약속한 것도 그거 물 건너가는 거네요. 그렇죠. 원 없이 진상규명을 하게 도와주겠다라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악어의 눈물인 건 누구나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러면은 그 인양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양은 그 6월 말에서 7월 정도 인양은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근데 있습니까? 예, 네. 걱정되는 것은 이 특조위 활동이 언제 끝나죠? 6월 말이요. 6월 말. 네, 그래서 사실은 이대로 끝나면은 인양된 선체를 특조위가 보지도 못하고 특조위는 활동을 그러니까. 종료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가능성이 그렇죠. 상당히 있어 보여서. 네. 인양하는 과정에서 근데 중요한 게 선체가 온전하게 인양이 돼야 진상규명의 증거로서 쓰일 수가 있는데 제대로 감독과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지금 인양이 될지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특조위가 6월 말 뭐 7월 초 인양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정부가요. 예, 해수부가. 정부가. 예.
지금 정부가 사실은 그 특조위 해산되기 된 이후에 인양되기를 굉장히 바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6월 말 7월 초를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그건 계획이 그렇다면 실제 진행이 되는 건 더 늦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특조위가 완전히 해체된 다음에도 인양이 가능한가요, 지금? 왜냐하면 인양은 해수부에서 합니다. 해수부에서. 예, 해수부에서 하고 특조위는 그 인양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인양 후에 선체를 조사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예, 거죠.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양 후 조사를 시기적으로든 뭐 이렇게 못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게 있는데 인양된 선체가 어딘가에 이렇게 전시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정부는 이 인양된 선체를 어떻게 하겠다 약속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안함 때하고는 다른 다른 식의 하시는 거죠.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저건 어떻습니까? 특조위에서 대통령 7시간도 조사한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말에 대통령 7시간이라는 건 여당 추천위원들이 한 말이고요. 7시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의 적절성을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그거군요. 근데 맞습니다. 그 얘기하는 바람에 다 닫아버린. 예. 박주민 변호사님.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들 때문에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것도 있잖아요. 이제 예, 한계를 느끼시면서. 예. 근데 옆에선 계속 변호사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떠세요? 이제 꼭 정치를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굳어지십니까? 아니면은 에라 씨 안에 그리고 그냥 나는 변호사 계속 해야겠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한순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테러방지법 위반하면서 현장에서 또 시민단체들하고 해가지고 아직 제가 원내에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여러 가지 하고 또 시민들하고 호흡을 맞추니까 이런 역할도 또 내가 계속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 법안 같은 것도 좀 더 철저히 분석할 수도 있고 점도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작년에 이게 처음 논의됐을 때 진짜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아예 이런 상황까지 못 오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면서 또 좀 들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저는 모니터링 하고 건져 올릴 때 또 인양 후에 이후 조사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런데 지금 박 변호사 말씀에 의하면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해체가 그렇게 될 돼버리면. 거예요. 그러면 그 4월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 뭐 예를 들어 박 변호사가 의원이 되면 바로 1호 법안으로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 법안이지만 시기적으로는 그게 가장 빠른 법안이 될 것 같아요. 1호 법안이라고 해서 1호 법안이 꼭 되지 더 급한 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좀 시급한 시기적으로 법이 그 특조위 활동 기한의 연장 그다음에 권한으로 선체 인양된 선체를 조사한다는 명확한 권한이 거기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좀 넣는 거라든지 이런 작업을 좀 하고 싶죠. 6월 임시국회에서. 예. 그런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 한 150석 이렇게 해서 이겼다 그래도 선진화법 때문에 또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안 되죠. 걔네들 없애자 그럴 때 없애버리고 그러는데. 아이 그래. 뭐 가는 게 쉬운 거 한 개도 없구나. 한 개도 없네요. 참. 저희 152석이 돼도요. 통과 못 시킵니다. 참 어렵겠네요. 그건 뭐 새누리당하고 또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거든 새누리당. 예. 맞습니다. 한 번도 양보를 안 네. 했기 때문에. 근데 가끔 보면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좀 합리적인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찍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적골라 있죠. 그래서 유승민 이번에 유승민 의원이 좀 되고 좀 이런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공천 같다는 받을 생각이 수 들어요. 있을지 없을지 중요한 관전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게죠. 그러니까 예. 과연 박근혜가 아무리 미워도 유승민은 못 날릴 텐데 그럼 이거 역풍이거든. 대구에서 역풍 불 거다. 근데 박 대통령은 역풍 같은 거 생각 안 하거든. 아니, 이게 관전 포인트가 재밌는 게 유승민 의원을 공천을 안 줄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렇죠. 안 줬다, 실제로 안 준다면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갈 거냐.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무소속으로 포인트예요. 나가겠다. 워낙 지지율이 예. 높던데요. 예. 근데 지지율이 높은데 유승민 의원이 또 비교적 점잖은 신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탈당을 할 것이냐. 예, 무소속으로 나가려면 탈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 여러 가지 하여튼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것도. 유승민 의원의 말 들어보면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요즘 굉장히 많이 한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야당 오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이 작가에게 얘기하지만 새누리당 관련 발언은 전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야당 와서 대구에서 김부겸이랑 양다리로 이기면 되겠네. 근데 아까 서두에 이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근혜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이 정신 세계에 봤을 때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유승민에 그렇죠. 대해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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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념을 갖고 정치를 할 것 얘기하자 같아요. 중간 내가 계속 하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탈당이나 이런 것도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대구 시민들은 제가 보기 굉장히 뛰어난 분들인데 이 의원 후보로 나온 분들이 좀 약간 좀 재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용판. 내려가서 그때 한번 보니까 공약이 특별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가 그럼 대구 시민을 왜 안 지키고 왜 박근혜 대통령을 아니 지키지? 세상에 이런 친박연대라는 당이 의석을 몇 석을 차지했잖아요. 세상에 참 그런 정당이 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일부는 아직까지도 왕정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 굉장히 이상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를 갔을 때. 아니 그 공천 주는 사람이 박근혜니까요. 대구 시민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자님 혹시 여야 현안 정치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지금 이제 총선이 딱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야당이 지금 잠깐 필리버스터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계기를 잡았다 그걸 날려버렸잖아요. 네. 결국은 야당이 이제 다시 맨 땅에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어떤 전망이 달라지지 않을까. 뭔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대책, 계기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분위기는 사실 초반보다는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초반보다 좋아졌는데 지금 현재 그걸 계속 끌어갈 지금 동력이 안 보이잖아요. 예. 새로운 동력 이걸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합당이냐? 저는 그건 조금 아닌 것 아니다. 같거든요. 예. 도로 세정년 돌아가는 건데 그러려면 뭐하러 그 생쇼를 냈느냐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허탈함도 있을 것 같아요.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자, 박주민 변호사 마지막으로 EJ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예, 하여튼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번에 뭐 어떻게 하다 통과는 됐지만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뒤따라서 아마 시행령으로 더 많은 악법적 요소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 법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는 그런 어떤 노력과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저도 좀 도와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한 일주일 있으면 결정될까요? 예, 며칠 상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죠. 예. 오늘 결정한 곳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사지로 지금 몰고 있어요. 다 떨어져라! 이러면서 어쩌지기로 떨어지고 다 떨어져라! 알고 보니 내가 세작이었어. 예, 알겠습니다. 1시간 50분, 한 2시간 가까이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사실 오늘 이 두 분 대타로 모신 거는 원래 필리버스터 세 분, 화제를 모았던 세 분을 모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뭐 그래서.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투표 때문에 12시 넘게까지 계속 투표했잖아요. 사실 진짜 나타났다. 어제 너무 못했어. 12시간 기다리다가 소년자가 나오고 계속 기다리다가 못해가지고 이제 내일 녹음하기로 했는데, 못했고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세 분이 오기로 못 왔습니다. 김강진 의원, 은수미 의원, 이하경 의원. 네, 이하경 의원. 이렇게 세 분. 그래서 이분들을 다음 주 월요일 날 8시에 오시니까 구경하러 오고 싶으시면 안 가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방송 2시간 전에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나와주신 우리 이용마 기자님하고 박주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엔젤 펀딩 속에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린 마무리 발언 없어? 하세요. 마무리 발언. 네. 일단 박영선 의원이 소수정당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이제 투표로 해달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저기 DJ의
그 맥을 잇는다면은 DJ는 80석, 70석 가지고도 했잖아. 그런 걸 좀 잘 배워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뭐, 그리고 내가 볼 땐 이 작가 와주탱이 박쥐 2 쓸 거예요? 아, 총선 끝나면 책 좀 쓰려고요, 이제 진짜로. 아. 말만 작가야 책을 안 써.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에그몬트 소곡이라고 그 베토벤이 지은 곡이 있는데 빰빰빰빰 하면서 점점 음계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와르르르 무너져 빠바밤 하고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곡 진행이 되는데, 그게 에그몬트라는 네덜란드의 그 독립운동가가 자꾸 뭔가 노력하면서 노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였는데, 필리버스터 때문에 지금 그 꼴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의 적은 새누리당이다. 그런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작. 네, 우리 늘 그렇잖아요. 날씨가 뭐 오늘 날씨 참 좋았죠. 바람도 불고 내일은 뭐 비가 올지 않을지 모릅니다. 정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살면서 모든 것들이 다 정치라고 하니까요. 정치는 생물이고 정치는 나의 삶입니다. 정치에 일비하지 않고, 또 내일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좋은 날 올 때까지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버텨나가다 보면 좋은 날 한 번쯤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엔젤 퍼딩 소에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김미경, 이준영, 찬오빠더, 선우상우 사랑해, 중식이 밴드팬, 이승호, 이경택, 안상보, 광주원 대구부, 파리 엔젤 펀딩, 어이구, 동양극장 좀 바꿔보자, 김태영, 내 아이 아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